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소통 행보는 취임 사흘째를 맞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권 출범 초반부터 각 분야의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찾아가는 대통령을 내걸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직원들이 출산이라든지 휴직을 한다든지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 정규직을 원칙으로 그렇게 삼겠습니다.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는 약속이 훨씬 초과 작성될 것 같습니다. 네, 부르는 대통령이 아니라 찾아가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현종 의원님, 네. 첫 외부 일정으로 공항을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취임 3일째 처음 일단 외부 일정을 인천공항공사를 잡았는데, 예. 인천공항공사가 이제 공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사실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서비스 1등을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비정규직이 한 1만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과 함께 이 비정규직 문제가 항상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어 왔는데,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방문지로 인천공항공사를 찾은 것은 예. 비정규직 문제, 즉 일자리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해결을 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의지로 비춰집니다. 특히 오늘 가서 이제 비정규직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특히 이제 1만 명 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로 보면 일단 지금 공공부문 일자리 자체가 새로운 일자리를 늘린과 동시에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비정규직 정책의 어떤 변화를 좀 꾀하겠다, 이런 신호탄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일자리 공약에 무엇보다 주안점을 두겠다, 그런 의지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천명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1호 지시도 일자리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그였고, 오늘 또 외부 첫 번째 행사도 일자리와 관련된 그 중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공공부문에 있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상당한 처우가 불안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문제를 지금 들고 놓은 것인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다고 한다면 이번 자신의 5년 기간 동안 이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을 상당히 정규직화 시키면 민간 부분에서도 상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여기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서 대선전에서 TV토론에서 상당히 좀 논쟁이 되기도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모두 달성하려면 좀 현실적으로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될 부분도 많겠죠. 네, 아무래도 일자리가 공공부문만으로는 다 될 수 없기 때문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민간 부문으로까지 아마 유도하는 정책 견인 효과들이 좀 발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재원 문제에 있어서 몇몇 후보들이 문제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명쾌하게 좀 소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이 재원의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이며 향후에 81만 개 중에서 16만 개는 예산 지원이 되는 건데, 나머지 부분은 사실 공공부문이 자율적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이 많은 부분들도 지적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다도 정책을 좀 구체화해 나가는, 양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당시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직접 챙겨서 명확하게 국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야지 민간 기업에서도 아마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외부 일정이었는데, 오늘 일정에서도
대통령과 국민의 셀카는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하면 임기 마칠 때쯤에는 대통령과 셀카 찍은 신문이 상당히 많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예. 참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사실 대통령의 자리란 게 뭐 특별한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과 가까이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전임 대통령 시절에는 저무나 이제 불통이었던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에는 저렇게 대통령 가까이에서 사진 아예 찍고 이런 게 접근조차 못했죠. 힘들었죠. 접근도 예. 못하고 경호원들이 일단 그 바리케이트 정도 그 정도 치고 접근 자체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이제 보면 저렇게 그 바로 옆에 와서 사실 검문도 안 거친 분들이 바로 셀카도 찍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경호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계속 경호실장한테 최대한 경호를 좀 약하게 해달라. 이런 이제 부탁을 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좀 경호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나름대로 경호의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오바마 근데 미국 대통령도 셀카를 좀 많이 찍었잖아요. 그렇죠. 예. 오바마 대통령은 뭐 퇴임하고 난 뒤에도 셀카 때문에 죽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 이제 그만큼 아마 친근한 대통령의 이미지들을 이제 하는 것 같고 이제 오늘 상황 자체가 이제 예전에 제왕적 대통령 제도 특히 지난 취임사에서 이런 제왕적 대통령 문화를 없애는데 본인이 굉장히 앞장서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보면 기존에 벌여왔던 여러 가지 대통령의 권위로 살 수 있는 일 자체를 하나하나씩 없애면서 좀 친근한 이미지 이걸 주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친근한 이미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나중에 가서는 뭔가 이제 국민들한테 뭔가 실질적인 좀 혜택을 줘야겠죠. 예. 국민들이 바라는 일자리라든지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동이 됐을 때 대통령 인기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제 뭐 커피 산책의 인기를 끌다 보니까 네. 청와대 점심 식사에 기자들이 상당한 관심을 갖는데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구내식당을 찾았다 그래요? 그렇죠. 그 현직 대통령이 그 직원들의 구내식당에 직접 가서 예. 작시 지금 식판을 들고 가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받아서 그 직원들하고 어울려서 밥 먹기는 처음이었다고 오늘 그럽니다. 메뉴가 메밀국수였다고. 네, 메밀국수였죠. 메밀국수였고 그래서 그때 오늘 그 통보를 받았던 그 주로 또 오늘 또 그 같이 먹었던 그 함께했던 직원들이 주로 기술직들 뭐 이런 그 조금 험한 일을 좀 더 상대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그분들이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파격적인 행보들은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1993년도에 이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그때 당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당시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뭘 했냐면 청와대 앞길을 그러니까 개방을 했어요. 예. 지금 마음대로 다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건의주의 것이 그 범접도 못하도록 다 막아놨었거든요. 그리고 네. 또 뭘 했습니까? 칼국수 먹었잖아요. 칼국수 먹고 또 대통령 각하라는 호칭조차를 없앴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통령이 갖고 있던 상당한 건의주의 시절의 그런 이 국민들과 거리를 멀게 했던 것들이 많이 파괴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거기 최종적으로 갔던 것이 최정점까지 갔던 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 상당히 더 소통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그 전통들이 또 사라졌다는 거죠. 거기 다시 지금 부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셀카라든지 그런 시대적 추세하고 맞춰지면서 예.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좀 더 친근한 대통령, 국민하고 가까운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이미지로 지금 국민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내식당 풍경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서양호 소장님께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있다고 하시는데 맛있습니까? 네, 저 참여정부 시절에 예. 뭐 수년간 근무하면서 예. 식사를 했는데 아마도 복지후생비를 지원해서 연가에 그 가격은 3,000원 정도 저 당시에 10년 전에 3,000원 정도 했는데 예. 그거보다는 훨씬 더 양질의 식사가 나와서 먹을만 하고요. 그리고 특히 그 식당이 있는 곳이 그 여민관이라고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인데 예. 참여정부 시절에 여민관으로 했다가 이것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위민관으로 됐다가 다시 참여정부 때 명칭이 여민관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위민관, 여민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원래는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이명박 박근혜 흔적을 지우고 다시 참여정부 시절로 진보 정부로 돌아가는 일종의 흔적 지우기 아니냐는 문제제기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위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위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통치의 그 대상으로 국민을 바라본다는 예. 여민은 더불어 함께한다는 동등한 그 국정의 주체다라고 하는 뜻으로 여민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현대적이고 국민 주권 시대에 맞다라는 표현 때문에 여민관으로 명칭을 부르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그 여민이라는 뜻이 여민고락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즐겁고 괴로운 일도 같이 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여민고락도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 여민낙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예. 여민낙이 용비어천가의 그 곡을 붙였을 때 그 이름인데 사실 이번에 그 대통령 그 선거 과정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으로 꼽은 사람이 세종대왕이었거든요. 세종대왕이 여민락을 작곡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여민이란 말이 더불어 국민과 더불어 같이 한다는 뜻에서 예. 사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지금 당직을 갖고 계시니까 예. 여민도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보이는 거죠. 네, 업무도 본관이 아닌 비서동에서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통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 우리 청와대가 사실은 처음 설계될 때부터 예. 좀 잘못 설계가 됐어요. 이게 왜냐하면 본관에 대통령이 근무하는데 비서동하고는 한 5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본관에 대통령 혼자서 고립돼 있고 저희가 비서들은 그래픽으로 따로 돼 있죠. 간략하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 그렇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그러니까 상당히 좀 500m 정도 거리로 떨어져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걸어서 예. 가면 한 5분, 10분 정도 걸리고 예. 그래서 보통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것도 수석 비서관들 같은 경우는 차량을 타서 정문으로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뭔가 급한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본관에서 불러야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즉 대통령이 뭔가 소환을 해야지만이 가서 이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청와대 비서들 근무하면서 대통령 얼굴을 거의 못 봤다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만큼 이제 미국의 백악관이라든지 뭐 아베 총리가 근무하는 총리공간 이런 데는 다 이제 비서들하고 바로 문만 열면 예. 바로 비서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예전부터 청와대를 뭔가 좀 바꿔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되어 왔지만 결국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실제로 이제 여기 이제 이쪽에 비서동에다 사무실을 마련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많이 근무를 하진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는 아예 그냥 저기서 근무를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 이제 여민관에다가 아예 사무실을 새로 마련해서 예. 그러니까 비서들하고 문을 열면 함께 그냥 대화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근무를 하겠다. 그리고 본관은 뭐 의전 행사 있을 때만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소통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또 개혁 드라이브도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뭐 박근혜 정부 지우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폐지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지시 그리고 세월호를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이런 또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557만 표 그 격차로 이 2위와 표차를 벌렸는데 아마 87년 대통령 선거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표차이거든요. 그것은 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정경유착이라든가 검찰의 독립이라든가 이런 국정교과서 폐지 개혁적 과제를 충실히 해 나가라는 요구 때문일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련의 개혁 조치를 한다기보다도 사실상은 이것이 여야의 문제,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에 대한 역사관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정해주는 나라는 OECD 선진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었고 그리고 5.18의 임을 위한 행진곡조차도 진보적인 정당들의 요구가 아니라 광주 시민들의 보편적인 요구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진보나 보수,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상식적인 국민들의 올바른 목소리를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교과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보수 진영 쪽에서도 좀 반대가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국정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 지금 뭐 선진국에서는 거의 하는 나라가 없고 국정하는 나라는 몇몇 국가가 있지만은 조금 그래도 후진 국가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혼이 비정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사업을 굉장히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결국 이제 국정과 검정 혼용으로 일단 정리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결국은 박근혜 정권에서 해왔던 일 자체를 하나하나씩 이제 없애가는 박근혜 지우기의 어떤 일환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이에 맞춰서 조국 민정수석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윤회 문건 사건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이 왜 덮었는지 조사를 하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을 불러서 누가 세월호 특조위를 조사를 방해했는지 이 부분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국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맞는 옷인지 잘 헤아려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가족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국 교수가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가족이 경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의 상습 고액 체납자 명단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자신의 그 어머님이 지금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사장으로 돼 있고 지금 그 체납액이 한 2천만 원이
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1,500을 자신이 갚으려고 해도 지금 학교 건물이 아마 압류가 돼 있는 상황인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갚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금 또 추가 보도로 보면 말이죠. 이 웅동중학교 자체가 사실 지금 그 학교 법인의 수입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 78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예. 상당히 가난한 학교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보던 그 재벌 사학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사실 이 웅동중학교는 제가 조금 이 역사 조금 아는데 예. 이게 보면 이게 옛날에 그 일제 강점기 때 이 독립운동을 해서 폐교가 됐고 그 뒤에 해방 이후에 만들어졌던 일종의 민족 사학입니다. 그렇게 해서 1985년에 조국 교수의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이 학교 어려운 걸 알고 인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학교가 원래 잘 나가는 학교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시골 중학교인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보면 조국 교수의 일가가 사실은 상당히 그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뭐 체납행은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재벌 사학들의 그 상습적인 체납하고는 케이스가 약간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조국 민정수석의 한 얘기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었죠. 어제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잘생긴 외모가 내가 컴플렉스다 이 발언을 놓고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잘생긴 것이 컴플렉스라고 해서 대다수의 대한민국 남성을 디스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들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예. 친문 패권이 아니라 예. 미남 패권이다, 외모 패권이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신임 민정수석까지 아주 훤칠한 훈남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건 아주 예전에 아마 SNS상에 본인이 그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사람들이 너무 잘생겼다는 자꾸 얘기를 하니까 농담으로 비슷하게 해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 이제 민정수석이 되어서 다시 본인의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예. 자,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외모나 훈남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예. 실제 민정수석으로서 권력의 농단에도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그런 문제를 근절해내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나가는 민정수석의 역할을 잘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예. 초점이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훈남이다, F4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뭐 흡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남성분들이 듣기에는 좀 불편하다 이런 또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이게 본인한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대학교 이제 서울대 법대 8학번이거든. 나경원, 뭐 원희룡 의원들과 같은 동기인데 학교에 입학했을 때 여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뭐 선물이다, 뭐 초코파이다, 뭐 이런 것들을 엄청 갖다 놓고 편지를 많이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공부를 할 수 없을 지경이고 최근에는 이 스토커들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실제로 본인 연구실에 스토커들이 침입을 해서 경찰에 불러서 또 잡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외모 때문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일반인들 봐서 부럽다고 했겠지만 본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어떤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본인이 외모가 컴플렉스라는 게 워낙 젊었을 때 잘생겼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만 따라다니는 여성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연구실 앞에 아예 이 여성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갑자기 막 연구실에 들이닥치기도 하고 그런 실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토로한 것입니다. 예. 이제는 외모가 아닌 민정수석으로서의 역할로 또 이제 많은 호응을 얻는 게 과제일 텐데요.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퇴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동안 소회를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최고의 순간은 뭐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 당선이 가장 최고의 순간이고요. 그 다음이 아무래도 탄핵이 통과된 날, 특히 원내대표 책임이었기 때문에 탄핵이 통과돼서 정세균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탄핵이 통과됐다고 선포할 때가 가장 저에게는 인상이 남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임기 중에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까지 진행이 돼서 나름대로 기승전결이 이루어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도와주셨던 많은 국민들 또 함께해 주셨던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또 늘 저와 함께 해주셨던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아무래도 청와대가 초기라서 여러 가지 인사에 관한 보도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과 다른 보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상호 입각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이 유승민, 심상정 입각설, 전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모욕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정이나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 속에서 진행되면 몰라도 그냥 개인에게 특히 같이 경쟁했던 유승민 후보 같은 분에게 좀 장관한다 이런 것은 사실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서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상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심상정 입각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한 번 선을 그었는데요. 사실 뭐 예. 지금 유승민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같이 그 경쟁을 문재인 대통령이 경쟁을 했던 후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분들은 지금 당 소속이 달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마치 한 사람 정도를 이렇게 영입하는 그런 케이스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예. 지금 그 바른정당이나 정의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앞으로 협치를 하는 데서 과연 정책연대, 입법연대냐, 아니면 나아가서 이 통합정부냐, 더 나아가서 연정이냐, 그런 나름대로의 그 협치의 방법에 대한 그 분명한 그 입장을 정하고 난 뒤에 예. 이분들을 뭐 모실 것인가 안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사람만 데리고 오겠다는 것 자체는, 그 예. 발상 자체는 상당히 잘못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잘 지적을 했다고 예, 봅니다. 우상호 원내대표 본인도 내각에 들어갈 일 없다. 일단 그렇게 밝혔는데요. 청와대 내각 인선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대해서 정청래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정 전 의원도 어떻게 가시는 겁니까 어디? 저는 뭐 임명직에는 진출하지 않겠다. 그렇게 여러 번 공언해 왔고 제안이 올 리도 만무하고 저는 뭐 선출직에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어쨌든 당은 좀 술렁이겠어요. 많은 분들이 네. 관심 있잖아요. 핸드폰 켜놓고 밤에 배터리 충전이 잘 돼 있나 확인하고 자는 사람이 너무 많다. 혹시라도 연락 올까 봐. 우스갯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예 그냥 핸드폰을 꺼놓고 잡니다. 네, 임명직 아니라 선출직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예. 본인은 아마도 예. 이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측근 인사, 정실 인사를 배제해서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지금 외유를 나가 있고, 그다음에 양정철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직에 지금 나서고 있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아마 그런 사람도 그러는데 나한테까지 이런 공과를 다툴 만한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인 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당내에서는 아마 선거에 이겼기 때문에 많은 자리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사람이 많을 텐데, 아마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벌써 자기 몸을 낮추는 희생하는 솔선수범을 했기 때문에 예. 큰 대가 없이 인사 문제는 정리가 잘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실제로 지금 시즌에는 핸드폰 켜놓고 배터리 진짜 있나 계속 확인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요. 몇 번씩 쳐다보는 분들 꽤 많은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요, 선거 때 했던 분들하고 국정 운영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게 기존 정권에서 항상 이게 이제 어떤 이 명언같이 이제 남겨진 이야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특히 선거 때 어떤 농공행상 차원에서 나중에 임명을 하게 될 경우에 결국에 이게 이제 국정 운영의 능력과는 좀 상관없는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 결국 그것이 이제 어떤 인사 참사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특히 측근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박근혜 정부에서 그 어떤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 아마 이번 선거가 이제 그 어떤 승리가 임박하기 전부터 측근들 내부에서는 일단 우리는 임명직에 가지 않겠다. 예. 이런 어떤 결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어제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참여한 그 인사들 같은 경우는 임명직에는 가지 않겠다라는 이제 결의를 했어요. 그러다 최근에 아마 여러 가지 인사설이 나오는 분들이 다들 이제 거기서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영민 전 의원 같은 경우만 본인은 이제 임명직 어떤 공직이 아니고 이제 주중대사로 아마 내정이 되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양정철, 이호철, 삼칠한 분들,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도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예. 했어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 결국 인사는 선거 때 인사와 국정 운영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인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홍준표 전 지사가 오늘 지지자들의 배웅 속에 미국으로 잠시 갔습니다. 오늘 가면서 제1야당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주제어 보시죠. 자유한국당을 복원하는 데 만족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복원시켜준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생각을 좀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바른정당의 분들이 좀 더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패션 좌파만 빼고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심상정 후보의 공약하고 비슷하다고 하면서 강남 좌파가 되었다. 홍문정 의원이 약간 죄송하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식으로 친박은 좀 빠져줬으면 합니다. 패션 좌파만 빼고 친박은 좀 빠져줬으면 합니다.
네, 미국으로 쉬러 가신다고 했는데 예. 제1야당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지금 홍준표 전 지사가 지금 세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했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했지만 좌파라는 이야기를 단어를 통해서 본인이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지지층들을 결집했던 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보수 본색 이 부분을 아주 분명히 아마 지금 구상을 좀 더 다듬고 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 친박이죠.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는 뭐 지금 지게 짝대기로도 다 껴안는다고 해서 이거 친박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됐습니다만 이제는 당의 그 정권의 교체를 해야 되고 자신이 지금 당권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예. 한다면 친박과의 거리를 분명히 두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야기는 강한 야당이죠. 자신이 이 과거 한나라당 시절, 야당 시절에 이 대여 저격수로서 혁혁한 공을 세우면서 정치 입지를 다진 그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과거를 되살려서 자신이 당권을 잡고 강한 야권 투쟁을 통해서 차기 정권을 도모하겠다는 그러한 구상을 갖고 올 거라고 네. 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올 여름에 있을 전당대회에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미국에서 고민을 할 텐데요. 길은 두 가지죠. 하나는 친박과 완전한 대척점에 서서 그 비박의 구심점으로서 친박과 경쟁하고 싸워나간다. 아니면 친박과 타협해서 친박의 대표성을 획득한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아시다시피 현재 자유한국당 내에 절대 다수가 친박계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박의 지원 없이는 연대 없이는 당 대표가 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친박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대할 것인지 아니면 비주류가 될 각오를 하고 친박에 맞서 싸우는 비박의 구심점이 될지 선택의 기로인데 홍준표 후보는 어떤 결정을 할지 그 기추가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친박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친박과의 신경전이 상당히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홍준표 후보의 정말 그 개인기가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홍준표 후보로서는 이거 좀 아쉽다. 일단 어쨌든 우리가 그 정권을 보수 정권을 재탄생시키는데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가 불안한 이 상황에서 굉장히 죄송하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에도 좋고 홍준표 후보에게도 또 새로운 미래가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오래 계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당대회 이전이 되실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그거는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처음에 이게 판을 짜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할 역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우택 대표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주최하셨던 그거 다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거는 수용 여부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수용 여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이미 그거는 확정이 돼서 입당이 다 됐는데 성인 여부가 그건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여태 그렇게 딴지 걸면 안 되죠. 홍문정 의원이 아침 라디오에서 약간 죄송하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식으로 어떤 좀 당권 견제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난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 저도 없습니다. 친박은 좀 빠져줬으면 합니다. 당권 가지고 싸우지 않겠다면서 친박은 빠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전 지사가 전당대회 전에 돌아올까요? 저는 뭐 돌아오리라 봅니다. 예. 미국 생활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정말 보수, 즉 자유한국당의 지지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보였지 않습니까?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지금 강원도까지 다 이번에 선거에서 졌거든요. 예. 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또다시 친박과 비박 논쟁을 이제 벌이자는 것이거든요. 지난 4.13 총선 한번 보십시오. 결국 진박 논쟁 벌이다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 어땠습니까? 이정현 또 대표가 세워서 또 한 번 더 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대선까지 지고 지금 그 기존에 자신들이 했던 정말 고유의 지지 기반에서마저도 지금 배신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뭔가 당에서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한 정말 어떤 처절한 분석을 하고 반성을 하고 이것부터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또다시 아무런 것도 없이 이제 또다시 이제 친박 비박 싸움을 또 하겠다는 이제 전선이 벌어진다라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 이제 자유한국당은 왜 반성하지 않는가 또 왜 책임지지 않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친박이 아닌데 그렇게 되면은 홍준표 전 지사랑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홍준표 지사는 원래 당내 세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선거 같은 경우도 친박들 같은 경우도 좀 정우택 원내대표도 저렇게 대놓고 사실은 이제 이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사람들을 어쩌면서 보면 홍준표 전 지사한테는 굉장히 자기 제파로 할 수 있는 예. 그런 핵심적인 인물들이죠. 근데 이것만 갖고는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 지역구에 다들 지금 조직적인 임명이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 자기 세력을 형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빨리 돌아와서 그 작업을 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아마 그 체류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 좀 더 왔으면 좋겠는데 패션 좌파는 안 왔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 패션 좌파는 유승민 의원 얘기하는 거 맞죠? 그렇죠. 예. 지난번 그 대선 토론회 때도 상당히 그 강남 좌파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예. 앞서 자료하면서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갈라치기 전법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에 지금 아무리 지금 이 독자 정도로 살아남았다고 하지만 그 정도의 득표율 가지고는 앞으로 바른정당의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빨리 투항하라. 그러나 단 그 유승민 의원만 와서는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예. 바른정당이 의원들이 지금 추가로 돌아올 가능성은 지금 많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예. 뭐 사실상 뭐 불가능한 단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진로를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의 통합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 바른정당과 그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얘기도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결국은 독자적인 바른정당의 생존의 길은 너무나 험하기 때문에 예. 결국은 원래는 친박 자유한국당을 선택하든 아니면 그 바른정당과의 선택하든 어떤 시도에 야권 개편에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시나리오지만 전당대회에서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 정우택 원내대표랑 홍준표 전 지사가 맞붙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시나리오도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요. 홍준표 전 지사가 당 대표를 맡게 된다면 이른바 뭐 강한 제1야당 이런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 이제 홍준표 전 지사가 당 대표를 맡게 될 경우에 예. 이제 아마 이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가 사사건건 이제 아마 대립각을 세우겠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아마 이제 그런 세력들을 결집을 시킬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 이제 집권 가능성, 어떤 수권 정당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키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좀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야 되고 또 확장성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같은 그런 입장 가지고 더 이상 확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좀 회의적 시각이 많기 때문에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내부에서 아마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 본다면 바른정당의 어떤 있는 사람들과 합당을 해서라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좀 확장성을 가져야 될 것이다. 아마 그런 구상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표가 되면 일단 친박 세력들은 좀 물리치고 그 어떤 세력의 어떤 개편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당을 키워보겠다. 이런 어떤 보관이 가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홍준표 전 지사는 바른정당에서 좀 더 와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 현실을 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바른정당이 지금 20석이지만은 거기도 지금 별단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바른정당하고 통합이 된다면 한 60석 정도면 국회 내에서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고 국민의당과는 지금 거의 정체성도 비슷하고 또 국민의당 내에서 30명이었다가 13분 빠져나가고 난 뒤로는 더더군다나 이제 정체성이 더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하고의 통합은 우리가 절실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후보님도 공감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통합 전당대회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아이고 그거는 너무 멀리 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상견례도 없었는데 결혼식 날짜 잡자는 거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선 저희들은 순서를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당 측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국민의당 대다수 구성원들의 공식 제안이라면 또 저희들도 그 논의에 붙여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방해하는 조건이 뭐냐, 그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런 순으로 논의가 되겠지요. 만약에 서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렇게 수월한 일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다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좀 공감대가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뭐 예. 논의는 좀 물밑 교섭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원래
소속이었던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통합이 시켰습니까? 그건 정서적으로 보면 원래 있던 그 보수 정당끼리 원래 있던 야권끼리 통합하는 게 훨씬 쉬운데도 불구하고 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네. 원래 자기 집으로 가기 위해서 사전에 몸값을 키우기 위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저는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으로 국민의당은 민주당으로 통합할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몸값 키우기 그렇습니다. 예. 전략이고 결국엔 이른바 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 동의하십니까? 뭐 저도 일견 동의합니다. 예. 그 왜 그러냐고 한다면 지금 그 현재 사실 우리 이번 대선 전에 상당히 쟁점 중에 하나가 개헌이었거든요. 권력 구조 개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논의가 진척이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현재의 그런 권력 구조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양당의 대립 체제가 공고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군소정당들이 살아남을 또 생존할 만한 정치적 예. 공간이 너무 좁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획기적으로 뭐 개헌을 통해서 상당히 다당제 구도가 될 수 있는 권력 구조가 개편되지 않는 이상은 예. 결국은 양극단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른바 언론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금 상황을 재밌게 표현하자면 썸 타는 관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썸 타는 관계일 때는 손익계산서를 많이 돌려보지 않겠습니까? 글쎄 썸은 타는데 실제로 밑에서는 다른 썸을 타고 있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도 솔직히 지울 수 물 없는 밑에서 게 방향이 다른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사실은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시면 지금 국민의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호남입니다. 호남에서 결국 민주당이 6대3 정도로 일단 이겼지 않습니까? 그럼 이 호남 출신 의원들의 고민이 뭐겠습니까? 다음 선거에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즉 뭐냐면 결국 민주당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간다든지 본인이 민주당을 가는 것들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있을 텐데 사실 바른정당하고 합해봤자 본인의 어떤 선거에 어떤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본다면 실제로 주승용 대표가 제기하긴 했지만 예. 실제 제가 볼 때 의원들 입장에서 보자면 손익계산을 해본다라면 예. 바른정당하고 합해서 본인한테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길 과연 그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준표 전 지사는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어차피 양당 구도로 가는 거고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없어진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색깔을 합하면 뭔가 좀 더 선명한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예. 색깔을 합하면 합할수록 좀 더 어두운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거 비슷한 효과라는 것이죠. 즉 양쪽의 어떤 지지 기반이 다르고 기본적으로 어떤 설정하는 목표가 다른 상황에서 양쪽이 합칠 수 가능성 뭔가 서로 간에 어떤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국민의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어떤 지금 상황에서 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없지 않는가. 결국 이제 큰 흐름 이 뭐냐면 결국 민주당이 집권을 했고 호남에서 어떤 지지율 자체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가는 문제 만약 민주당 손만 내준다라면 예. 또 합한다라면 그런 부분에 솔직히 내심은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간략하게요. 그런데 홍준표 전 지사가 패션 좌파는 오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좀 유승민 의원과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인데 유승민 의원이 있는 바른정당과 좀 합당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겁니까?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과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의 리더십의 그 경쟁자는 오히려 외연 확장, 보수의 외연 확장을 가져올 수 있는 유승민 후보는 싫지만 실제 바른정당의 의원은 대단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친박 중심의 정당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비박 의원들이 와준다면 홍준표 후보의 자기 지지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끊임없이 홍준표 후보에게 매력적인 그 접근 대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합당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 어떤 향후 결정을 하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죠. 목소리 좀 돌아오신 것 같아요. 예, 회복력이 워낙 빨라서. 충전 방법에 대해서도 좀 같이 논의를 하셨어요? 뭐 그것도 여러 가지 말씀들 다 들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 말씀들 다 드린 다음에 이제 재충전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재충전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휴식기에 들어가는 걸로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전북 순서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전국 투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그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 대선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지역구인 그 노원을 포기하면서 올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사실 정치를 접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관측이었는데 그와 정반대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도전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어제 이
당 소속 의원들과의 그 식사 자리에서 부탁했던 것이 백서를 만들어 달라. 왜 패배했는지 그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본인이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야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번 선거 유세를 마지막에 뚜벅이 유세를 통해서 국민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표를 많이 확보했다. 그럼 새로운 정치 실험을 통해서 다시 도전하겠다는 그러한 일환으로 지금 다시 지금 뚜벅이 유세와 똑같은 그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궁금해하더라고요. 바른정당하고 합치는 것을 안철수 전 대표도 동의를 했다. 이렇게 주승용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걸 동의할 거였으면 왜 대선 때 단일화를 안 했나? 이런 또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이제 대선 과정에서의 어떤 정책 전략이 부재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왜냐하면 정치인이란 게 항상 보면 정책인 어떤 계산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면 이미 뻔하게 지난 대선 상황을 보면 나눠져서는 결국 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뭐 선거 결과도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 다 전망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안철수 대표의 지금 어떤 행보를 보면 일단은 이제 이번 선거 결과 나온 호남표에 대한 저는 충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의 생각보다는 본인의 어떤 기반으로 생각했던 호남에서 완전히 6대3 정도로 지금 밀려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 사실 본인은 정책 기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쉬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다시 지금 호남으로 내려가서 그것에 대한 것들 다지겠다는 그런 것인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표 다질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이번 사실은 결정적으로 어떤 지지도가 떨어졌던 이유가 TV 토론에서 나왔던 본인의 역량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앞으로의 수싸움 이런 것에 밀려버린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어떤 정책 역량을 어떤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자체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급속 충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대권 재수가 되는 건가요? 재수를 선언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리고 대권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하는 건데 아마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될 겁니다. 이번 대선의 패배가 외부 변인이나 단일화에 의한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의 개인의 능력과 자질, 리더십 때문에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본인의 리더십을 획득할 것인가의 문제하고 또 하나는 국민의당이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지지 기반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사실상 호남에서 정치적 탄핵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을 호남에서 어떻게 복원하고 전국화시킬 것인가, 정당과 본인의 리더십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라면 또다시 기회가 올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들이 좀 모아지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